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쌀값 파동과 벼 재배 면적 감축 등으로 경북 농업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젠 농민들의 대응과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경북의 농업 정책 변화와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경북의 벼와 고추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경북의 벼 재배 면적과 고추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건 통계학적으로도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지난해 경북의 벼 재배 면적은 8만 9천여 헥타르로 전년도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네. 이 감소폭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준인데요.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과 네.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벼 재배 면적이 줄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수단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의성군에서도 벼 재배 면적 1,195헥타르죠. 전체의 13%를 이제 감축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두류, 가루쌀, 옥수수, 밀, 조사료 등 타 작물로 적극 유도하고 있고 감축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공공비축미 배정을 우대한다든지 네. 각종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등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고추 재배 면적은 7,200여 헥타르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 0.2% 증가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변화라고 보이고 2년 전과 비교하면 한 8% 감소했습니다. 고추 재배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 증가 때문이라고 일단은 보이는데요. 네. 고추가 굉장히 노동직업적 농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로타를 해서 해야죠. 비닐을 일단 쭉 묻어야 돼요. 그리고 네. 일일이 구멍을 뚫어가 하고 딸 때도 이 기계로 안 됩니다. 벼는 트랙터 싹 하면서 벤다 그렇죠. 그거든요. 근데 고추는 요래 숙여가지고 요래 따야 됩니다. 네. 그리고 꼭지를 따야 되고 말르고 씻고 이게 전부 노동직업적 기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노동력 부족에 즉각 타격을 받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에 좀 타격이 있고 비료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이제 농민들이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벼와 고추 재배 면적 감소는 가격의 변동, 정부 정책, 생산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래 네.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정부가 배 재배 면적 감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가 추진하는 게 한편에서는 벼 재배 면적 적정화 정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겠죠.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전국적으로 8만 헥타르 규모의 벼 재배 면적을 이제 줄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에는 약 1만 710 헥타르, 강원도에는 3,256 헥타르를 줄이라고 이제 권고 내지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는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겠죠.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추가 직불금 지급 등의 혜택이 있지만 또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쌀수매 제한, 정부 공모사업 후순위 배정 등의 어떤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해서 반론은 뭔지 좀 균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지을지 타작물을 전환할지는 농민들이 좀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가 좀 강제로 강요하고 있지 않나 이런 반론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 이행을 함에 있어 기존에 주던 인센티브를 재조정하는 거죠. 네. 어차피 직불금도 인센티브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인센티브를 재조정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인센티브의 정책적 조정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팔다 남은 물건을 정부가 수매해 주는 경우는 없고 농업의 경우 제공되는 인센티브 또는 혜택이란 차원이다. 이런 반론도 있긴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점은 이제 타작물 전환 시에 수익이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농민들은 타작물 재배를 강요당하면은 또 품목 쏠림 현상으로 타작물의 가격 쏠림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그렇죠. 된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 및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또 이에 대한 반론은
현재 벼작물의 경우에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네.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오히려 정상 가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타작물을 유도하는 것, 재배를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벼작물 가격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라는 네. 반론도 있긴 있습니다. 3번째 이유는 식량 생산 기반 붕괴 우려인데요. 뭐 네. 식량 안보적인 측면이죠. 이렇게 다 가버리면 쌀은 누가 생산하냐 이런 측면이겠죠. 또한 재배 면적을 줄이는 이유가 농민들 입장에서는 외국산 쌀 수입 확대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정부가 감축하려는 벼 재배 면적에서 생산되는 쌀 40만 톤이 저율 할당 관세로 수입되는 외국산 쌀량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래 줄이는 거 아니냐 이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근거가 이런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공급 과잉 이미 쌀이 공급 과잉 상태인데 뭐 좀 줄인다고 해서 식량 생산 기반 붕괴라는 결과까지 나는 것은 너무 비약이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네. 또 마지막 4번째 이유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우려인데요. 네. 안 그래도 기후 변화라든지 벼멀구가 또 많이 이제 전라도 등등에 많이 퍼져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부가 면제까지 강제적으로 줄이면은 쌀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가격이 앙등하거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고 실제 일본은 이제 가격이 앙등해서 정부가 이제 정부 비축미 발행 이제 푸는 것을 이제 하겠다라고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 등등이 근거인데요. 반면에 이제 현재 쌀 재배 면적이 너무 과잉하고 상당한 우리는 정부 비축미가 있다. 네. 그리고 외국산 수입이 열려 있는 점 감안하면은 쌀을 좀 면적을 줄이로 유도해도 이게 어떻게 쌀 그래 극단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벼 재배 면적 감축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쌀값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네. 산지 쌀값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15일 기준, 올해 1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80kg, 잘 큰 가만입니다. 네. 그 한 가마니당 18만 7,348원입니다. 그 직전 조사보는 한 0.16% 상승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11월 5일 이후 7회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네. 다만 현재 가격이 여전히 1년 전 가격 시가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지난해 초에 쌀값 폭락 사태가 정부가 시장 격리를 시행하면서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쌀값이 굉장히 낮은 건 사실이고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인한 쌀값 인상도 조금은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농민들은 벼 재배 면적 감축이 오히려 쌀 생산량을 급격히 줄여서 쌀값 폭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네. 일본의 예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폭염과 태풍 등 이상기후로 벼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면적까지 줄여준다면 올해 하반기엔 쌀값이 급등할 것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반론도 있는데요. 그것 좀 정부 정책으로 10% 정도 줄어든다고 해서 네. 쌀값이 앙등하겠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건 있는데 네.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좀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이 올해 5% 정도 지금 인상된다라고 하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촌 농업의 공익기능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인데요. 네. 경북도는 올해 2월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네.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올해 달라진 주요 내용은요. 먼저 면적 직불금 단가가 5% 인상되어서 기존에는 헥타르당 100에서 205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36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농가 밭의 형평성 개선이 이루어지는데요. 기존에는 밭 직불금이 논 직불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밭의 단가를 농 단가의 한 80%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변동 없이 130만 원 지급되는데요. 기존과 동일하게 5,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농업의 종합소득금이 일정 기준 초과하면 당연히 받을 수 없죠. 네. 마지막으로 비대면 신청이 확대됩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한 달 온라인이죠. 스마트폰의 ARS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2달 정도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 예, 경북도는 원래 인상된 직불금 이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인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농업 직불금이라는 농업 그냥 지원금보다는 이를 농업의 체질 개선과 자립성 강화에 전환해서 좀 이걸 예산 중심을 여긴 조금 낮추고 이쪽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네. 비례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네, 지금 공익직불금 올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하지만 직불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례들이 적발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대부분의 농민들은 정직하게 타고 계시고요. 네. 언제 어디서나 일부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하는 가짜 농민들 사례입니다. 우리 경북은 아니고 옆 동네 전북의 사례인데요. 최근에 경북도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황자들이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또는 자택에서 오랜 기간 요양 중인데 농업을 한다고 직불금 받은 경우죠. 네. 되니지도 못한 농사를 어짓나 이거죠. 이런 점은 좀 줄줄 새는 측면 막아야 되고요, 당연히. 네. 이 또 다른 문제는 관내 거주자의 실경적 여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의성이나 안동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는 네. 거는 저기 서울이에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무리 교통이 발달해도 농사 바로 옆에 있어도 못 짓는데 서울서 어떻게 옵니까? 네. 이런 점이 좀 많은데 공익직불금 신청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다른 경우도 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농작물 보험에는 B씨가 들어있는 거죠. 둘 중 하나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 전북도에서만 518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고 약 1억 3천만 원의 직불금이 부정해서 수령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정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네. 지자체에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보조금이 이 제도가 구멍이 있어요. 네.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모든 보조금 제재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네. 10% 정도는 줄줄 샌다고 봐야 돼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보조금을 줄이자는 이제 논의가 있고 그거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자라는 논의가 항상 있는데 참 이게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조금 자체를 줄이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농업재해보험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지급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농작물 피해가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을까요? 이제 주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너무 추워야 되는데 그렇죠. 더운 것도 자연재해거든요. 네네. 그럼 사과 맛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과수작물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커야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송이 되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이상기온 우박도 내리고 더울 때 춥고 추울 때 뜨뜻해 버리니까 그런 네. 게 다 자연재해로 와서 재해로 기록되는데 농업재해보험 지급액이 1조 271억 원으로 2023년보다 작년에 보면 1.7% 증가했습니다. 특히 폭우, 태풍, 한파 등의 기생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했고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모도 당연히 증가했는데요. 네. 가입률 역시 전년보다 2.3% 증가해서 5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는데 문제는 거꾸로 보면 54.4%만 가입을 했다는 거죠. 절반만 있고 절반 아예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박 내리면 그냥 본인이 온전히 떠나야 된다는 건데 이걸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품목별로 보면 사과의 보험 가입률이 99.1%입니다. 네. 거의 다 가입되어 있고요. 그렇네요. 배가 83.9%, 이제 벼가 63.6%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한편 가축재해보험도 지급액이 2013억 원으로 전년보다 22.2% 역대 최고치를 증가하면서 네. 기록했는데요. 예를 들면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으로 네. 전염병이 가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나 추측은 됩니다. 근데 가축재해보험 가입률도 95.4%로 최고 수준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이런 게 되니까 이제 당연한 현상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날씨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급격한 변화라는 이상 기후에 대해서 특별한 정부 대책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2030년까지 농업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스마트 농업 그리고 이모작 공동 영농을 확대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뭔지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뭐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두세 배로 높이고 농업 노동력을 줄이겠다 이 말입니다. 네. 노동이 들어가는 걸 이제 줄이겠다 이건데요. 대표적으로 이모작 공동 영농을 2030년까지 9,000헥타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모작 공동 영농이란 뭐냐면은 벼농사 위주로 하는 단작 구조, 한 번 하고 1년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타 작물과 병행해서 생산과 소득을 높이는 방식인데요. 이를 활용하면 이제 고령 농가는 땅만 제공하고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고 네. 기가 영동으로 노동력이 절감돼 이모작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이 높은 작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문경 영순지구에서 이모작 공동 연농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 네. 무려 생산액이 3배 증가했고 소득은 2배 증가했다는 효과가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도는 농업 대전환을 위해서 2030년까지 총 1조 1,657억 원을 이제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모작 공동 영농을 확대하면 이제 벼 재배 면적이 자연스럽게 10% 감축하면서 네. 쌀 과잉 공급 문제도 해결해도 좀 기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농업 분야가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응해서 농민들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예, 참 제가 농업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네. 말씀드린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나 이런 점을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중요한 게 스마트 농업과 공동 영농 방식에 따른 관심과 참여라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북도가 막 뭐 시설 대폭 확대하고 막 적극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뭐 이런 스마트한 기술과 기계화 영농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다만 이게 스마트 농업 다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이 기계식 이제 그 비닐하우스 옳게 짓는데도 돈이 비싸서 보조금 받고 하거든요. 근데 스마트 농업 막 이래가지고 다 뭐 컴퓨터 이걸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소규모 영농 한두 마지기 짓고 그것도 못 짓는 영농이 대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현실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준다고 하는데 빚으로 줘요. 빚은 누가 갚습니까? 저리로 융자해도 10억 주면 빚은 빚이거든요. 이런 네. 구조적인 한계 있다는 점이 있고요. 사실 이제 농업의 경우도 돈이 되면 젊은 층이 몰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청송사과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돈이 되니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네. 청송사과, 봉화 한야구, 문경 약돌 한우처럼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그 브랜드에 걸맞게 내용을 또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어떤 점이 있겠죠. 네. 근데 좀 더 나아가자면은 요거는 어쩌면 좀 더 미래의 얘기인데 등급화와 지역화의 문제입니다. 즉 프랑스 그 와인의 예를 보면요. 네. 알 수 있는데 한우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벼를 맛과 영양, 맛 등을 단계화해서 체계하는 겁니다. 지금 한우도 뭐 A2뿔, A뿔 뭐 쭉 나간다 아닙니까? 네, 2등급. 네. 2등급은 한 저렴한 가격인데 맛은 물론 좋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가격을 많이 받을 건 받고 적게 받아서 더 잘 팔리거든요. 네. 벼를 그렇게 해보자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작물을. 어. 그리고 프랑스 같으면 이 샤또 뭐 예를 들면 형진금, 형진네 밭에서 생산한 거다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 각 밭마다 맛과 품질을 바꿔 해서 그걸 다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송 어느 밭에서 생산하는 건지 영주도 한 영주 풍기읍 가면은 한 270m, 80m 고지대입니다. 사과 맛이 억수로 좋아요. 네. 영주도 영주마다 다르고 주황산도 다르고 청송도 다 다른데 네.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 생산별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네. 이런 점을 좀 제안 드릴 수 있는데요. 참 점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점 프랑스를 보면 알 수 있고 한의 네.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경북 북부 농촌에 대한 정주 인프라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교육과 의료가 있겠죠. 네. 촌에 살아도 아이들 교육이 서울 못지않고 의료가 서울 못지않고 오시게 돼 있어요. 네. 상급 종합병원 유치 등 정주 인프라를 좀 우리 지역에 조성을 해야 농촌이 활성화된다라는 점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농업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